자, 그리고 사실은 이 지표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또 있어요. 이 지표. 아니, 아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하우스 프라이스 앤 리스크, 가계 부채 대비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왜 미국과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사실상 이는 비교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 비교가 힘들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채권 채무에 대한 압박 강도는, 스트레스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초월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채무를 지게 되면은 관뚜껑에 들어갈 때까지 그 채무가 쫓아다녀요. 우리나라는 이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의 금융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국가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취약한 거 아니에요? 주택 가격에 있어서? 아니에요. 미국과 같은 경우는 이 채무 관계에 대한 리스크가 어떠냐? 사실상 채무자가 금융권으로 차입한 사람이 이 담보물권, 주택을 갖다 담보물권으로 제공하고요. 내가 이걸 갖다 원리금을 갖다 상환 못하겠다 싶으면은 야, 가져가. 담보 이거 가져가. 나 그냥 디폴트 할래. 나 이거 대출 못 갚겠어. 해버리면 더 이상 이 사람은 이 채권 채무 관계에서 완전히 프리해져요. 더 이상 금융권이 얘를 쫓아다니면서 야, 돈 갚아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이 담보 물건은 어떻게 되냐? 바로 은행에서 위탁회사를 갖다가 해서 이 위탁회사가 그 주택을 압류하고요. 그리고 이 압류한 주택을 통해서 새로 임대차를 갖다가 체결한다거나 아니면 적정 가격 수준이 되면 매각한다거나. 자, 주택가격 하락과 폭등에 대한 책임이 금융권과 쉐어가 되는 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훨씬 더 프리해. 그냥 던져버리면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 리먼 사태 때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주택가격 폭락이 나타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금융권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금융권에서 갑자기 막대하게 쏟아진 부분, 주택만 너무 많이 쏟아져 와. 현금은 안 돌아. 투자자들에게 이익 분배해야 돼. 돈은 안 들어와. 다 현물로만 들어와. 그래서 미국의 금융권들이 그렇게 파산 나고 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개인의 채권 채무에 대한 이 속박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정말 관뚜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채권 채무 관계가 쫓아다니죠. 여기서 아폴님 무슨 말씀이세요? 개인 파산 신청하면 되잖아요. 개인 파산의 고리조차도 나중에 개인 파산 해지 신청을 갖다가 다시 복원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은 기존 채권 채무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채권 채무 관계 소멸시키고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그래야 신용불량자에서 개인 파산을 갖다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사실은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를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개인에 대해서 끝까지 개인의 신용도를 갖다가 쫓아다니면서 책임을 갖다가 묻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가계부채 해외에서 바라봤을 때는 야, 저거 개인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 금융회사가 위험하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해외에서 연구하는 부동산을 연구하시는 분들조차도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개인에게 막중한 책임을 지운다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례를 조사해가지고 보고서를 올려요. 이건 팩트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외에서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이유는 바로 금융시장 건전성을 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자국의 혹은 미국의 금융시장 건전성과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건전성은 완전히 180도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사실은 헬코리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러한 개인에 대한 너무 막중한 책임, 하다못해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다 실패하면 완전히 범죄자 취급하지만 해외에서는 그냥
자기가 운영하던 회사를 갖다가 그 주식을 갖다 전부 다 차입한 은행에다 다 넘기고 나면은 채권 채무가 깨끗해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더 상당히 좀 개인에 대한 스트레스는 높은 국가에 포함이 된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김로이님 팩트입니까?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 2100명이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3만 명 안팎까지는 이 영상을 봐요. 만약 아프유가 거짓말 하는 거라면은 채팅창에 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댓글창에 글 남겨주세요. 아프유가 거짓말하는 건지. 어쨌든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후진적이다.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후진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는 개인의 채권 채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강도 있게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사업자 대출이라고 하면은 이 사업자의 신용도가 아니라 이 사업 진행하는 거의 그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도 리스크를 갖다가 어느 정도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권은 너무 예대마진에 집중되어 있죠. 리스크 있는 대출을 해줄 수가 없어요. 금융권에서. 우리나라는 IMF 이후에 안 그래도 우리나라 금융권은 너무나도 좀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는데 IMF 이후에 특히 이게 좀 심각해졌어요.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리스크 심사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은행 자체적으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돼요. 대출이 너무나도 빡빡하다. 자, 그리고 너무나도 안정적인 예대 마진, 손실을 보지 않는 예대 마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융권은 상당히 후진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기사 하우스 프라이스 앤 리스크 HAR 지수를 갖다가 너무 말이 안 된다. HAR 지수가 2019년도에 처음 조사됐나? 2018년도에 조사됐나? 그런데요. 이 당시에 HAR을 도입한 이유가 장기 추세를 보기 위해서 도입된 거예요. 장기 추세. 근데 이렇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단기만 딱 공개해주고 리스크 심해. 뭐 하는 짓입니까? 한국은행에서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정말로.